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나무와 더불어 살고 있는 나무 칼럼니스트 고규홍입니다. 나무는 제가 사람보다 먼저 이 땅에 태어났다는 말씀을 앞에서도 계속 드렸는데요. 오늘은 나무를 비롯한 생명의 역사를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물론 나무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일 테고요. 나무는 사실은 사람보다 훨씬 먼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낸 아주 중요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나무가 어떻게 태어났고 나무가 태어나서 사람과 어떻게 더불어 살았는지 그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러면 나무는 언제 태어났는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는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대략 지금부터 4억 년 전에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전에 생명은 그러면 언제 만들어졌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은 35억 년 전에 바다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처음 만들어진 거죠. 지금으로부터 35억 년 전에 처음 생명이 탄생한 거예요. 물론 그때의 생명은 미생물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박테리아죠. 박테리아는 대략 어느 만큼 작냐면 1000분의 1mm 정도라고 하니까요. 우리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거죠. 그게 그 미생물이 처음 태어난 게 35억 년 전의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미생물인 박테리아가 계속 그 바닷속에서 계속 생기면서 계속 나눠졌겠죠. 다양한 종류의 박테리아들이 만들어지면서 그야말로 박테리아의 세상을 이루어 갔는데 그 많은 종류의 박테리아 가운데에 시아노박테리아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어느 날 다른 미생물인 다른 박테리아겠죠? 다른 박테리아에게 먹힙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들은 먹이사슬을 이루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기본적인 방식대로 이 큰 놈이 시아노박테리아를 먹고 나서 시아노박테리아를 소화하려고 했어요. 분해하고 배설시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시아노박테리아를 가만히 보니까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뭐냐 하면 얘가 그 다른 박테리아의 몸속에서 만들어진 물과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어렴풋이 비쳐드는 빛, 이걸 이용해서 양분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걸 소화시키기에는 아까웠던 거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내 몸속에 놔두면 얘가 그냥 그 안에서 살면서 양분을 제공하는데 그걸 분해해서 소화시켜서 배설할지 아니면 그냥 놔둘지 그리고 고민했는 모양이죠. 그리고 고민하다가 결국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시아노박테리아를 내 몸속에 그냥 살게 내버려 둡니다. 그게 뭐냐면 이른바 공생이라는 거죠. 이 공생이라는 게 사실은 처음에 생명이 분기하면서부터 이 생명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공생을 하면서 박테리아들이 퍼져나갑니다. 그 중에 시아노박테리아는 어땠겠어요? 점점 더 많은 생명체, 죽지 않았겠죠. 이 시아노박테리아의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기는 광합성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광합성을 한다 그러면 양분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양분을 만들어내는 부산물이 있죠. 그 부산물이 뭐냐 하면 산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시아노박테리아가 양분을 만들어내면서 양분은 당이에요. 당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시아노박테리아가 산소를 배출해요. 그 산소가 바닷속에서 많아지니까 이 물 바깥으로 산소가 올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물 밖으로 올라온 산소들이 쭉 퍼지면서 이 지구의 이 공기 중에 산소가 늘어나면서 다른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되는 겁니다. 이 산소의 화학식을 우리가 O2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O2가 막 늘어나니까 O2가 이 성층권 위로 올라가요. 성층권 위로 올라가서 어떻게 되냐면 이른바 오존층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 오존층을 형성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존층이라는 게 없을 때에는 하늘에서 태양이 내리쬐는 자외선을 막을 도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는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는 거였는데 오존층이 마치 지구에 양산을 씌운 것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자외선이 차단되고 그 아래에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거죠. 달리 이야기하면 어쩌면 우리가 이 태양의 자외선을 막아주는 이 지구상에서 살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 어떤 양분이라든가 이게 다 시작이 뭐예요? 박테리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거는 박테리아의 덕이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이게 바닷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바닷속에서 태어났던 이 생명들이 바깥으로 나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그냥 평범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대단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닷속하고 바다 바깥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환경이었거든요. 바닷속에서 생존하던 이 박테리아들도 바다 바깥의 새로운 세계로 가자, 즉 생존 영역을 확장하자라고 하면서 탐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자신의 생존 영역을 확장하는 거는 모든 생명체들의 공통된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넓게 살아가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바다에서부터 생명체가 육지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육지로 올라오는 과정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해요. 네, 이 복잡한 거를 제가 나무 중심으로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육지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거는 이끼와 고사리 종류였습니다. 그걸 식물학에서는 흔히 선태식물, 양치식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다가 4억 년 전쯤에 나무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사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타난 종류가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4가지 종류가 고대 침엽수 종류. 제가 여기서 고대자를 집어넣은 이유는 이게 침엽수는 침엽수이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4억 년 전에 나타났던 침엽수들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멸종하고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일부러 고대자를 붙였고요. 그래 고대 침엽수 종류. 그 다음에 소철은 뭐 다 아실 테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강좌의 1강에서 말씀드렸던 은행나무, 예, 은행나무 종류겠죠. 은행나무 종류, 그리고 마황이라는 종류, 이렇게 4가지 종류가 나타납니다. 예. 근데 그 중에 은행나무와 소철은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여서 뭐 말씀드리기가 쉽지만 저 고대 침엽수라든가 고대 마황 종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은행나무와 소철이 4억 년 전에 지구상에 나타난 가장 최초의 식물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데요. 우리 사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과는 어때요? 씨앗이 있고 씨앗 겉에 먹을 게 있잖아요. 이른바 과육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타난 지금 말씀드렸던 고대 침엽수 종류, 은행나무, 그 다음에 소철, 마황 얘네들을 뭉뚱그려서 겉씨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겉으로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최초의 4억 년 전에 나타난 이 겉씨식물들의 경우에 번식 과정이 참 재미있죠. 이렇게 대부분 바람에 이렇게 그 꽃가루를 날리면서 암컷의 생식기관에 가서 붙어서 이제 거기서 씨앗을 맺는 건데 이 번식 과정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그 이야기가 있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예.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고대 식물들, 은행나무, 소철, 고대 침엽수, 마황 이 4가지 중에 은행나무에 집중했던 식물학자가 있었습니다. 1896년인데요. 꽤 오래전 얘기죠. 예. 이거 근데 오래전 얘기지만 식물학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896년에 일본 동경대학교 식물학과에 계시던 히라세 사쿠고로라고 하는 이 식물학과 교수가 있었습니다. 은행나무의 번식 과정을 세밀하게 연구했는데요. 연구하다가 이게 은행나무도 분명히 그냥 생식기관으로 꽃가루를 만들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꽃가루가 바람에 날려서 암꽃에 가서 묻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연구하다가 이 은행나무 꽃가루에서 뭘 발견했냐면 꼬리를 발견했어요. 예, 꼬리를. 그러니까 은행나무 꽃가루에 꼬리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참 이상하죠. 이 은행나무 꽃가루가 증거해 주는 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그러니까 가장 오래됐다고 그랬잖아요. 은행나무가. 이 가장 오래된 이 은행나무가 어디에서 왔냐면 바다에 있던 생명체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온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은행나무 꽃가루의 꼬리가 아무짝에 쓸모없지만 예전에 물속에 있던 생명체라는 거의 흔적으로 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람의 경우에도 지금
꼬리는 없지만 이 엉덩이 쪽에 보면 꼬리뼈가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이건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1896년에. 그리고 나서 이 히라세 사쿠고로 교수하고 함께 일하던 당시 이케노 세이이치라는 역시 그분은 이제 화가인데요. 식물 화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식물 화가인 이분은 은행나무에서 자기 친구가 은행나무에서 그 저 꼬리를 발견했다는 걸 보고 이분은 소철을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소철하고 은행나무하고 탄생한 시기가 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소철에게도 꼬리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소철에서도 마찬가지로 꼬리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함께 논문을 발표하면서 그래서 은행나무와 소철의 경우에는 꽃가루라고 부를 수 없고 이건 정자 혹은 정충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식물학계에서는 은행나무와 소철의 경우에는 꽃가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대중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냥 꽃가루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대중 칼럼을 쓸 때는 그냥 꽃가루라고 씁니다만 엄밀하게 따져서는 식물학에서는 은행나무와 소철에서 발견되는 꽃가루, 걔네들의 생식기관이죠. 생식기관인 이 꽃가루는 정자 혹은 정충이라고 불러야 되고요. 이 정자와 정충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용했던, 연구했던 은행나무와 소철은 현재 지금도 동경대학교의 부속 식물원인데요. 고이시카와 식물원이라는 데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 가보면 그 은행나무 앞에 큰 입간판을 세워놓고 입간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정자 발견 은행나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1896년에서부터 60년이 된 해에는 엄청나게 큰 이 돌 비석을 세워서 정자 발견 60주년 기념이라는 비석을 세우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 그 동경대 부속 식물원에서 굉장히 아껴서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어려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 생명이 어디 뭐 특별히 갑자기 사람이 따로 태어나고 동물은 따로 태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박테리아로부터 시작한 하나의 생명체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지금과 같은 다양한 생명 세계를 이루어왔다라는 것이고요. 그 아주 중요한 증거가 바닷속 생명과 육지의 생명체가 너무 다르지만 그 증거로 그 연결고리로 이 은행나무의 정자, 은행나무의 정충을 발견했다라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주 특별한 사건인데요. 꽃의 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